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파트입니다. 회복 탄력성, 이제 좀 의미가 이해가 가시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면 좌절의 순간에 다시 튀어오르는 힘. 그리고 인생을, 제가 정리하기로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로 선택하는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파트로 오늘은 이제 참지 말고 즐겨라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나 지금 행복해요? 음. 혹시 내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일단 학습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잠깐 했었으니까 더 연장으로 한다면 우리나라가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은 또 수능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능의 결과에 정말 간절하고 되게 목을 매는 수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저 멀리 무지개 너머에 뭔가를 가지면 행복할까? 어떤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원하는 자리에 서고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원하는 공간을 누리면 행복할까? 물론 심포도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행복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행복은 내가 지금 누리는 거지 어떤 목적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수단과 목적에 있어서 그냥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해야지 그 목적 자체가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뭐 교수들 같은 경우 특히 그렇잖아요. 박사까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행복할 거다. 혹은 이 시험에서 난 떨어지면 인생이 망하는 거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죠. 수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 때가 되면 그 당락에 따라서 굉장히 마음이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런데, 어, 막상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을 통해서 연구를 했을 때 원하는 교수 자리가 됐어요. 순간은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쁨도 퇴색되죠. 그냥 이게 내 삶이구나 하고 적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떨어졌습니다. 몇 년을 공부를 했는데 박사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떨어져서 내 인생이 망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통 또한 계속 지속되진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그런 것 같아요. 저 멀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면 진짜 행복하겠지? 이렇게 되면 정말 불행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받쳐줘야 행복하다. 혹은 상황이나 조건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는 아니라는 거죠. 내 프레임이 먼저고 내가 삶에 어떤 이야기를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먼저라는 건데 그래서 자율성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늘 빼놓을 수 없는 엄마들이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자율성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이고 같은 일이라도 내가 선택했다. 내 삶은 내 거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야지 흥미가 나오고 또 즐거워지고 재미가 있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해요. 반면에 이제 뭐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고 할 때 막 굉장히 강압적으로 금지를 하거나 막 부모가 억지로 아이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면 아이는 더 거기에 더 집착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고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겠죠. 뭐 비단 게임만이 아니라 어쨌든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그런 부분에서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 또한 내가 내 의지대로 삶을 선택했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부모가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다 허락하라는 거냐, 방임해도 되냐, 그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당장 시작하라고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채식주의자의 음식에 비유를 했어요. 네, 이렇게 근육주의자들 있잖아요. 삶의 모든 즐거움을 차단하고 막 돌을 닦는 분들. 사실 저는 아이가 좀 아토피가 있다 보니까 먹거리에 굉장히 제한이 많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 순간을 견디고 나면 좋은 때가 오겠지?
혹은 뭐 되게 의지가 강한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나면 인생이 행복해지겠지? 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되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즐기라고. 그러면서 이제 채식자들의 음식에 비유를 하면서 꼭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한 건가? 그렇지 않고 맛있게 먹으면서도 몸을 건강하게 할 수는 없나? 삶의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더 행복한 삶을 꿈꿀 수는 없는 건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진감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오늘 행복해요? 내일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좀 후자예요, 후자. 멀리는 파랑새만 쫓다 보면 평생 파랑새만 쫓다가 끝납니다. 내 옆에 있는 파랑새를 좀 바라보시면 어떤가 싶은데요. 어쨌든 다시 회복 탄력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행복하기보다 그러니까 행복해져야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혹은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행복하다. 이거 다 같은 말이긴 한데 다시 말하자면 행복한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그 행복이라는 기준 혹은 기쁘다라는 기준이 외부에 있지 않은 거죠. 내 내부에서 내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을 만드는 게 원인 분석력이라고 합니다. 전도력의 효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될 거야. 낙관주의자. 혹은 인생은 너무 우울해. 비관주의자. 네. 이런 분들 모두 원인 분석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원인 분석력이란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도록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해내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원인을 딱 알아내고 나를 또 이게 진단하고 이렇게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는요, 굉장히 자기 조절이 필요한 능력, 그리고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내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뇌의 변연계와 관련이 깊고요. 원인을 분석하고 이게 원인이야 그러면 이렇게 바꿔야 돼라고 하는 부분은 이성의 문제, 즉 대뇌피질, 전두엽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게 아니고 혹은 인생은 너무 고달프고 이게 아니고 그냥 그 문제 자체를 그대로 직면하고 그 문제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는 힘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따른 믿음과 있고 그 믿음에 따른 결과가 있고 그래서 이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도 이럴 거야 라는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 네,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긍정심리학도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어떤 긍정적인 관점 혹은 삶의 어려움에서도 긍정을 택할 수 있는 어떤 용기가 되게 중요한 건요. 이게 곧 내 몸과 마음의 모든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특히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상대의 몸을 파괴한다라고, 행복을 파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를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것 또한 어떤 감정을 통제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거죠. 이 힘 또한 자신의 삶을 바꾼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자신의 뇌와 자신의 신경과 이런 모든 걸 다 바꾼다고 하는데, 어,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심장의 건강이 곧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와 연관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심박변이도라고 해서 이제 심장에 이렇게 끼는 그 심박이 많이 변하고 낮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박 변이도가 낮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이 심장의 이 박동은요, 우리의 감정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우리의 감정은 꼭 그 사람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그 해석된 상황을 어떻게 자신이 수용하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나갈 것을 선택하느냐에 딸린 게 아닌가. 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결국은 이야기 어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이다라고. 같은 상황을 나만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나만의 이야기로도 표현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물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지나치게 또 영속적이고 지나치게 보편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길 가다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나는 맨날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 쟤는 안 그런데 쟤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하는 게 개인적인 거고요. 그리고 나는 지난번도 넘어졌는데 이번에 또 넘어졌어 라고 하는 게 영속적인 거고요. 그리고 정말 나는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난 요리도 못하고 나는 뭣도 못하고 이게 보편적인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지나치게 막 영속적이고 개인적이고 보편적인 다 그래 다 그래 라고 하는 어떤 편파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어떡하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건 나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쟤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알아보면 사람은 다 삶이 쉽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또 이번에 내가 넘어졌어. 근데 나 뛸 때도 있었거든. 지금은 내가 잠깐 넘어졌을 뿐이야 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넘어졌어. 내가 오늘 힘이 없었나 봐. 내가 내 몸에 힘을 키우면 나는 내 다리가 좀 약하긴 한데 난 내 머리도 강하고 난 되게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야 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가려내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회복 탄력성의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통제력, 하나는 대인관계 능력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개가 같이 양면이라고. 그래서 일단 대인관계 능력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원래 관계를 추구하고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싶어하며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왜 동물 중에서 원숭이를 놓고 실험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원숭이한테 철사로 된 어미, 근데 여기에는 먹이가 나와요. 그리고 그 부드럽고 포근하고 따뜻한 온기가 있는 헝겊으로 된 어미, 두 어미를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이 원숭이가 어떤 어미를 좋아하고 어떤 어미와 머물려 하는가를 살펴봤는데 결론은 우리가 예상하듯이 철사 어미한테는 젖만 쏙 빼먹고 보드럽고 포근한 헝겊 어미한테 가서 애착을 추구했다고 해요. 이게 곧 인간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포근함을 원하고요. 관계 대상과의 함께 어떤 정서적인 안정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발달이 되어야지만 뇌의 변형계가 발달이 되고요. 그 안에서 아이들의 학습도 가능해지고요.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제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원숭이 얘기했습니다. 원숭이한테 다음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쁜 환경에서 자라난 원숭이 뇌를 해부했을 때 뇌가 쪼그라져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암컷 원숭이가 있었대요. 그 암컷 원숭이를 다른 동물들이랑 어떻게 지내는가를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 원숭이는 애착 관계를 제대로 못 맺었잖아요.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다른 원숭이들을 만났을 때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막 수컷 원숭이들이 오면 피해. 그래서 정말 비윤리적으로 얘를 묶어놓고 수컷 원숭이들이 얘를 강간하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새끼를 낳았을 때 얘가 어떠한가를 봤던 거죠. 그랬더니 자기 새끼를 학대하고 전혀 돌보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결국은 우리는 필요로 하며 사랑이 생존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먹고 산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그게 결국은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대인관계 능력은 우리의 회복 탄력성, 우리의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인관계 구성 요소가 되는 게 소통, 공감, 자아 확장 능력입니다. 소통 능력은 딱 아시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성취할 수 있게끔 잘 표현하고 그러니까 잘 표현하는 기술이에요. 사회적 기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소통 능력이 특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교육과정과도 관계가 높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지를 학교에서 가르쳐요. 근데 이게 잘 되지 않는다?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니까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힘들고 관계 맺는 게 힘드니까 일을 하는 것도 힘들고 삶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소통 능력이 참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이 소통 능력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소통 능력은 감정을 이입하고 배려하고 감정 지능이 높고 또 사교적인 지능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죠. 남편과 아내의 차이점에서 하루 종일 막 야근을 오래오래 늦게까지 하고 남편이 뭐 집에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혹은 뭐 주말부부인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여보 배고파 밥 줘 이랬어요. 남편은 그냥 밥 줘. 밥 줘가 이제 보고적 말하기라고 해서 자기 상황 그대로를 보고한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갑니다. 왜? 이 자식이 지금 일주일 만에 왔는데 나한테 보자마자 밥 줘야? 야, 내가 지금 무슨 주막집 주인이냐? 넌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의 관계에서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결핍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소통 능력, 말하는 능력, 나를 표현하는 능력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보고적 말하기. 네가 잘못했네. 네가 지금 이거 못 풀었잖아. 이게 보고적 말하기. 관계적 말하기는 아, 그래. 네가 이거 이렇게 해서 참 속상했겠구나. 이게 관계적 말하기. 여보, 밥도 중요하지만 난 당신이 참 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말하기에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말하기에도 그냥 내 사실만을 말할 것인가, 내 감정을 말할 것인가 중요하다고 하고요. 이거는 스킬입니다. 기술이에요. 익히셔야 되고 혹시 내가 이게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학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감정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자, 넘어가서 공감 능력 얘기하겠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죠.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사람이 막 끌립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내가 부족하다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상대방을 만났을 때 잘 보고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말을 정말 경청해서 잘 들으시고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이 사람의 표정이잖아요. 표정을 아주 집중해서 그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표정을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어요. 감정이 부족하고 표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얼굴 표정은 감정 변화와 직결되어 있고요. 얼굴 표정을 만드는 근육이 뇌신경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정이 없으면 스스로 감정 인식도 안 되고요. 상대방 감정도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이제 그런 얘기 하죠. 기분이 안 좋아도 웃어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 그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을 알게 된다. 그 사람의 재수 추억, 그 사람의 어떤 표현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감력은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자아 확장력이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남과 나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나와 남을 다르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난 너무 특별해. 난 너무 잘났어. 막 이러는데 사람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아 확장력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기본은 이제 나와 타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중요하고 이것이 사실은 삶에서 사람의 행복에 또 근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을 줄 수 있고 또 사랑할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이랑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존 거트만이 부부의 어떤 사랑의 언어 이런 것들 연구하면서 사람들의 태도가 그 부부의 태도만 봤을 때도 이 부부가 깨질지 아닐지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지 않은 태도가
상대방이 말할 때 삐죽삐죽 경멸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좋지 않은 태도. 오히려 근데 그 반대로 굉장히 좋은 부부 같은 경우는 대화가 많고 아주 안정적으로 서로에게 집중하며 서로의 강점을 지지해주는 경우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관계를 내가 잘 맺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긍정 정서를 잘 발휘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강점, 나의 강점을 집중해서 그걸 개발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시고 또 상대방의 강점을 지지하고 격려해서 그게 잘 개발되도록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꼭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참 생각이 많아지죠. 네. 그 애착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애착에 있어서도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서로를 잘 긍정적인 어떤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게 안정형 애착이고요. 회피형 애착, 아까 원숭이처럼 아예 그냥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상대방에게 굉장히 좀 집착하고 불안정한,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급사빠. 갑자기 막 사랑에 엄청 빠지고 막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막 되게 드라마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불안정한 애착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애착 유형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와 함께 나도 좋고 너도 좋아. 너의 이런 점 참 좋고 나의 이런 점 너무 좋아. 라고 함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건강한 인간관계. 아니야. 인생은 언제 고독한 거야. 혼자 살아야 돼. 모든 관계는 차단해. 이게 이제 회피형. 그리고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아. 라고 막 이렇게 막 엄청 몰입했다가 갑자기 또 관계가 확 끊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안정. 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간관계는 안정적인 인간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말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자기조절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조절력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내 감정을 조절하고 내 사고를 조절하는 것. 그리고 대인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이게 결국은 강한 회복 탄력성의 핵심인 것 같아요.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배움이 우리한테 그냥 머리를 남지 않고 우리한테 몸으로 기억되는 그래서 내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이 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이야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하기 쉽지 부력 열호 이렇게 해가지고 열이 기쁘다 희열할 때 그 열이에요. 그래서 배우고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는 건 엄청난 희열을 가져다 준다. 근데 요 다음 문장이 또 있어요. 유붕자원 막내 부려놓고 이게 뭐냐면 멀리서 찾아오는 친구가 있으니까 또 즐겁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부지이불은 부려 군자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화내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아야 진정한 군자다 이 말인데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연결고리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배워서 이거를 활용하는 것은 기쁨이고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이유는 활용하고 행복하기 위해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관계 속에서 함께 누리면서 즐거울 수 있고요. 그리고 관계가 있지만 그 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부정적인 감정이나 혹은 나를 뭐 비판하거나 나를 판단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아야 진정한 군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행복하기를 선택할 것.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